자, 이제 계약 성립 보겠습니다. 이제 계약 성립 유형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할 수 있고, 다음 교차 청약 의사 실현이 있습니다. 그럼 1번 청약 승낙이 해마다심이 나옵니다. 그걸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청약 승낙이 합치려면 청약 내용과 승낙 내용이 일치하고 사람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걸 객관적 일치, 이건 주관적 일치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에게 X 부동산이 있어요. 갑이 우리에게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청약합니다. 우리 그래 살게라고 승낙하면 내용도 일치하고 당사자 일치했죠.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갑이 다시 우리에게 3억에 살래 그랬는데 우리 그래 살게 2억 8천에 그래요. 계약 성립합니까?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했죠.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실했죠? 이게 변경을 가한 승낙인데 계약 성립하지 않지만 단 청약자 가입 보기에 이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이 그래 2천만 원 깎아줄게. 그래서 2억 8천에 다시 승낙하면 그때는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534조인데, 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첫째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둘째 여기처럼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이죠. 청약은 효력을 상실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승낙하면 그때는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갑이 을에게 3억에 살래라고 청약했는데 지나가는 병이 3억에 산대요. 계약 성립합니까? 내용은 일치하더라도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죠. 이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까지 일치해야 성립하는 거죠. 이거 원래 5억짜리입니다. 친한 친척이라 2억 깎아준 거예요. 병이 산다면 곤란하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청약과 승낙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는데 이거 항상 자동 판매기에 대입하라 그랬죠. 자판기에는 뽑아달라고 애타게 청약하는 거죠. 그럼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다. OX 뭡니까? O 맞습니다. 자판기에 가격 써있죠. 300원, 500원 써있죠. 확정적, 구체적입니다. 자, 그럼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다. OX 뭐예요? O입니다. O. 자판기에 가격 안 써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다 써있죠. O입니다. 그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할 수 있다. 다음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의한다. OX 뭐예요? X. 아까 기간 정의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자판기에 꼭 기간 정할 필요 없죠? 틀립니다. 자, 그러면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합니까? 이건 안 되죠. 승낙이 동전 투입이죠. 커피가 500원이면 500원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와요. 500원 어디에 넣어야 돼요? 동전 투입구. 자판기도 2대면 동전이 여기다 넣고 이거 누르면 커피 나와요? 안 나오죠? 동전이 여기다 넣으면 이걸 누르면 커피 나오죠? 그러니까 승낙은 그 자판기예요. 옆 자판기 X. 그 자판기. 그 청약자에게 됩니다. 다른 사람 X입니다. 이게 엇갈리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지게. 항상 자판기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승낙의 자유예요. 여러분 책 125페이지 가장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승낙의 자유 보입니까? 거기 잠시합니다. 항상 자판기. 갑이 을에게 청약했죠. 그럼 을은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할 의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개무시 내렸죠. 터미널 가니까 자판기 50대가 청약이에요. 그럼 안 맞으면 50번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죠.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갑이 청약하면서 며칠 이내, 일주일 이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내 청약에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했어요. 그럼 이걸 상대방이 구속당합니까? 구속당하지 않아요.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응답할 필요 없어요. 회답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 성립하지 않는 거죠? 개무시하면 됩니다. 이런 애 들었잖아요. 감남이 을료에게 오늘 오후 3시에 집 앞에 커피숍에 안 나오면 우리 사귀는 걸로 알겠다 그랬어요. 가서 꼭 미친냐고 뺨을 때려야 돼요. 뺨 때리면 낚여요. 그놈은 선수예요. 그거 선수. 가면 낚입니다. 그냥 개무시하면 돼. 안 사귀어요. 안 사귄다. 그래서 이 판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아직 회답할 의무 이단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구속당하지 않으니까 회답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회답을 맥스. 개무시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청약 유인인데 다시 왼쪽 124페이지 거기도 가장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청약 유인이 있습니까? 청약 유인이란 나에게 청약이 오도록 꼬시는 겁니다. 나에게 청약이 오도록 꼬시는 거. 가장 얘가 구인 광고 알바구와 1시간 1만 원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오죠. 제가 이래도 될까요? 이래도 될까요? 나에게 청약이 오게 만들죠. 청약이 유인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승낙하는 말 내 자유입니다. 나에게 청약이 오도록 꼬시는 게 청약이 유인입니다. 그럼 여기 가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분양이 뭐죠? 분양? 매매죠? 최초란 매매입니다. 매매. 상가분양 광고를 상가건물 전체를 첨단 노라우터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분양, 상가 1호, 2호 매수한 사람들에게 일정 수익 보장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분양사무소에서 매매계약 체결 합니다. 근데 매매계약서에는 이 광고 내용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말만 적혀있고 시민들이 사인 매매계약 체결했다. 매매계약 체결했죠. 근데 건설사가 이 광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시민들이 광고 내용을 이행하라고 소송을 했어요. 첫 번째 논점, 광고 내용이 청약인가 청약이 유인인가 문제가 됩니다. 둘째가 뭐죠? 유인입니다. 청약 X. 그러니까 청약은 여기 써있어야 청약이에요. 안 써있죠. 그래서 이건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거예요. 이 광고는 뭐다?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겁니다. 안 써있죠.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 건설사는 할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완전 이게 사기다, 기망당했다. 그러니까 사기 아니라 그랬어요. 광고는 약간의 뻥이 있어요. 안 써있죠? 사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착오에 빠졌나봐요. 착오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히 당한 겁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 이 판례 넣으면 청약 X, 기망 X 시험에 나왔어요. 착오 X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죠. 그래서 111조 봅니다. 청약과 승낙도 의사표시죠. 그럼 대원칙이 도달주의예요. 2학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의사표시자를 청약자로 바꿔내 청약자. 그럼 청약자가 그 동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들의 유효죠.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그들의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발신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발신주의는 무채발, 격승발 외웠죠. 이게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 민법 총책에 나왔죠. 계약법에서는 격지자 간의 승낙 발신주의입니다. 531조가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은 통지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은 격승발 외워요. 그래서 민총은 무채발, 그래서 우리가 무채발, 격승발,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의죠.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 대화자는 무조건 도달주의. 대화자 청약 도달주의. 대화자 승낙 도달주의. 격지자 청약 도달주의. 뭐만 발신주의요? 격승발. 그래서 이 무채발, 격승발이고 나머지 다 도달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오시면 125 상단에 양가로 4번 청약의 구속력이 있어요. 법조문 527조가 있습니까? 자, 계약의 청약은 이제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죠? 그럼 철회할 수 있으려면 도달 전 그 말이 꼭 써 있어야 돼요. 도달 전 그 말이 안 써 있으면 그냥 법조문처럼 여러분 책처럼 계약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언제만 처리할 수 있다? 도달 전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 아파트가 있는데 갑이 어젯밤에 내 아파트 의뢰에게 3억에 살래라고 청약해서 어젯밤에 우리 밤새 고민하다가 우리 오늘 아침에 그래 3억에 살게 그러니까 갑이 꼭 뭐라 그래요? 너 좀 올리려고 오늘은 못 팔아 그러더라고요.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요? 성립했습니다. 이때 이미 성립했어요. 내용 일치했죠? 당사자일 성립했습니다. 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청약했죠? 처리할 수 없어요. 이미 성립한 겁니다. 이미 성립했다.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잖아요.
어제 3억에 살래 오늘 아침에 그래 3억에 샀고 전화 끊어버려요. 갑은 이름할 기회도 없죠. 성립한 겁니다 이거. 성립한 거 이거. 괜히 시발 하지 말았어요. 성립했다 이거. 핸드폰 통화 녹음됐잖아요. 증거까지 명확히 있는 겁니다. 이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연착대 승낙. 126페이지 상단의 양가로 3번 연착대 승낙입니다. 제가 밝기 조절하다가 녹화이 잘못 만지면 안 되니까 내버려둔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다. 이게 뭐라고요? 연착대 승낙. 읽어드릴게요, 제가. 126페이지 양가로 3번. 이게 이제 다 격승발입니다. 자, 갑이 부동산 있는데 우리에게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우리에게 청약 있다. 청약하면서 승낙기간을 5월 20일로 정해줬어요. 내 이날까지 안 팔고 기다릴게. 그래서 우리 3억에 산다라고 승낙의 편지를 보내요. 편지라 격지자죠? 그래서 우리 편지를 5월 14일로 보내서 5월 17일 날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계약이 언제 성립하죠? 발송일로 성립시기를 앞당겨줘요. 발송일로 성립시기를 앞당겨준다. 이게 격승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5월 19일 날 승낙편지 보내서 5월 22일 날 도달합니다. 그럼 19일이 중요해요? 22일이 중요해요? 22일. 이건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격승발이 무조건 발송일 성립한 게 아니에요. 승낙기간이 있다면 승낙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요.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발송일날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 승낙기간 지났죠? 갑은 22일 날 이미 제3자에게 팔아버리거든요.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승낙돈지 받지 못한 때 그 회로 잃는다. 승낙기간 내에 받지 못했죠? 회로 잃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연착대 승낙이라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립하지 않죠? 근데 이 연착대 승낙을 청약자가 이걸 다시 새 청약 불 수가 있어요. 새 청약. 그래서 다시 갑이 여기다 승낙하면 이제는 성립합니다. 이제는. 근데 여기 빨강색까지 성립 안 했다. 다시 승낙해야 그때 성립합니다. 그 이제 530조에서 전 2조니까 528조도 들어가죠. 아무튼 그냥 여기부터 보면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연착대 승낙 여기부터. 연착대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 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승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승낙편지를 5월 13일 날 보냈는데 5월 22일 날 승낙편지가 도달했습니다. 그럼 승낙기간 지났죠?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 단 두 개는 차이가 있죠? 여긴 늦게 보내서 늦게 왔지만 여긴 상당히 빨리 보냈는데 늦게 왔네요. 좀 다르죠? 분명히 중간에 뭔가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갑은 22일 날 편지를 받았는데 우표 일자가 5월 13일 날 써있죠? 그럼 갑은 을에게 연착했다고 통지해줘야 돼요. 즉, 야, 네가 상당히 빨리 보냈지만 중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승낙기간 지났다 라고 연착했다고 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안 알려주면 을은 상당히 빨리 보냈으니까 이 날짜 안에 이거 5월입니다. 5월이에요. 죄송합니다. 5월이에요. 5월. 죄송합니다. 왜 안 바뀌지가? 5월입니다. 몰랐죠? 몰랐죠? 5월입니다. 죄송합니다. 말하지 말걸. 아무튼 5월 20일이에요. 자, 그러면 상당히 빨리 보냈으니까 5월 20일 안에 도달할 거라고 을은 믿고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라고 알려주라 이겁니다. 그래야 을도 계약이 깨진 걸 알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을의 의사표시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계약 성립한단 말이죠. 언제 성립해요? 보낸 날 5월 13일 격승발 보낸 날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528조 2항입니다. 자, 승낙통지가 전항기간이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에는 얘가 사선을 끊어요. 지금부터 빨리 보냈으니까 보통 5월 20일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그 말입니다. 청약자 갑은 지체 없이 상대방 을에게 연착 통지해야 된다. 3항 청약자가
전항통지가 뭐예요? 연착의 통지. 연착통지 하지 아니한 때 승낙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럼 계약 성립하죠? 언제 성립해요? 발송일, 격승발, 발송일 때 성립합니다. 법조문 의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법조문 밑에 529조 있습니까? 529조에서요. 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기간이죠? 상당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 그 여력을 낸다. 그럼 상당기간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금액이 크면 좀 길 것이고 금액이 적으면 좀 더 작겠죠? 얼마인가는 정확히 몰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음 530조가 아까 연착 승낙은 세액청약 본다. 지금까지 청약 승낙을 했습니다. 이제 네모 2번 기타 방법에서 자 먼저 교차 청약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7번 보시면 청약이 몇 개죠? 청약이 두 개입니다. 그럼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 격승발하니까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533조에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그러니까 청약이 두 개입니다. 그럼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즉 갑이 을에게 내 거 3억에 살리라고 편지를 보내. 편지를 5월 1일 날 보내서 5월 5일 날 도달했고 을도 3억에 팔래라고 청약이 있다. 청약. 편지를 5월 3일 날 보내서 5월 7일 날 도달했다. 그럼 청약은 다 도달주의죠. 그럼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5월 7일 날, 늦게 도달한 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늦게 도달한 날 도달주의. 그 다음 의사실현 532조가 있는데 이건 굳이 말이 필요 없을 때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관리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주차했다. 차를 주차했어요. 10시에. 근데 관리인이 잠시 나갔다 와서 11시에 내 차를 발견했다. 그럼 나는 주차비 언제 내야 돼요? 주차한 때부터죠. 안때가 아니라 주차한 때부터 주차비 내야겠죠. 유료 주차장에 차를 냈단 말은 대화가 없어도 주차비 낸단 말이죠. 그게 의사실현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532조에서 청약자 의사실현 관세부에서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굳이 말이 필요 없죠. 우리가 버스 탈 때 기사가 운송계약 체결할래요? 우리가 체결합시다 합니까? 말이 필요 없죠.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즉 교통카드 띡 되면 성립하죠. 기사가 나 몰라도 내 존재를 몰라도 그냥 교통카드 띡 되면 성립합니다. 말이 필요 없으니까. 주차한 때 이렇게 실현된 때요. 주차한 때 관리인이 내 차를 안 때 인식한 때가 아닙니다. 주차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계약 성립 보셨습니다. 이제 네모 3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있고 535조 있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어렵다기보다는 종류가 많아서 헷갈려서 어렵습니다. 헷갈려서. 하나하나는 안 헷갈린데 양이 많아 헷갈려요. 자, 그럼 법률의 목적 우리가 확가적타 외웠습니까? 확가적타 했죠? 이 가능 반대가 실현 불가능해서 지금도 불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갑소유 별장이 있는데 이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은 별장 넘길 의무가 있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있죠. 근데 별장이 소실됩니다. 별장이 소실되면 이건 지구상에 딱 하나죠. 그럼 더 이상 별장을 넘길 수 없죠. 그래서 별장 넘길 채무가 불능이 됩니다. 불능. 그럼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주 불능이 있죠. 그럼 이건 무효죠. 이게 이게 유입니다. 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을이에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을. 갑은 더 이상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죠. 별장이 없으니까 갑은 어찌 행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을은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을이라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을이 잘못이 있으면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이 잘못이 있으면 돈 줘야 할 것이고 잘못 없으면 돈 안 주겠죠? 사안에 따라 달라요. 그럼 자,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자, 방금 책에 보신 것처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535조. 그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35조가 적용되려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라고 써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무효 중에 하필 원시적 불능 무효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유는 무효라면 535조 적용 안 돼요. 103조 무효 적용 안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 적용 안 돼요. 무슨 무효? 이미 불가능.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535조가 적용된다. 다음 계약은 체결, 성립했어야 돼요. 성립도 안 하면 무효 취소 나올 수 없죠.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다음 매도인한테 과실 있고 책임은 무효니까 신뢰 손해 신뢰 책임인데 신뢰 책임. 그럼 매도인 상대방이 매수인이죠. 매수인 신뢰가 부대려면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 해야 돼요. 일단 제가 결론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 불능 유효죠. 근데 이때는 불능으로 되는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있는가 봐야 돼요. 여기서 채무자를 잘 정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매매는 쌍무계약이라 갑은 별장 넘길 채무자, 을은 돈 줄 채무자, 둘 다 채무자입니다. 근데 돈 줄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별장이 없어지면 별장 넘길 채무가 불능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불능에서만 물건 가진 자를 채무자 그래요. 불능에서는 누구를? 물건 가진 자를 채무자. 그럼 이 사람은 자동으로 채권자랍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매도인, 물건 가진 자를 말해요. 물건 가진 자. 매수인은 자동으로 채권자가 됩니다. 그럼 후발주 불능에서는 채무자에게 규칙사항이 있는가 없는 걸 봐요. 있으면 이행 불능이고, 그때 우리가 이제 갑, 여기 보세요. 갑이 잘못 있잖아요. 갑.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대요. 그때 유효무담이고, 그럼 우리가 잘못 없다면 돈 줄 채무를 면하고, 을이 별장을 없앨 수 있죠? 을이 별장을 없앴다. 잘못했으면 을은 돈 줄 의무를 이행합니다. 돈 줄 의무를 이행한다.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자, 해지나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해지 손해배상 절대 안 나와요. 이건 언제만 나온다?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없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럼 만약에 토지를 매매했는데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했어요.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했다. 그럼 수용은 매도인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으니까 해제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채무자 잘못 없으니까. 이건 채무자 잘못 있을 때만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럼 원시적 불능부터 해볼게요, 이제. 자, 갑에게 제주도 별장인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6월 1일 날 체결했는데, 자, 사실 별장은 그 전에 없어졌어요. 그 전에 며칠 전에 없어졌다. 존재하지 않은 별장 매매한 겁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불가능이죠. 이게 원시적 불능입니다. 매매는 무효죠, 무효. 그럼 매매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습니다. 했지만 무효입니다. 그럼 항상 행위 당시 6월 1일자에 갑은 내 별장이 없어진 거 알고 나왔을까요? 갑도 몰랐겠죠? 근데 갑이 아주 뻔뻔한 놈이면 별장이 없어진 걸 알고도 혹시 나올 수 있죠? 근데 보통 갑도 몰랐겠죠? 몰랐더라도 매매하러 나올 때 내 별장이 온전히 있는 거 알아봤어야 돼요. 이걸 몰랐더라도 적어도 알아보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갑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을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전혀 모르니까 나왔겠죠? 을을 선의 무과실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사실 별장이 그 전에 없어져서 계약이 무효인데 을은 그걸 꿈에도 몰라요. 그래서 계약을 지금 유효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드디어 꿈에 그리는 제주도 별장을 샀어요. 지금 별장이 없어진 거 모르죠? 유효로 신뢰하고 집에 오는 길에 잔금 대출을 받고 이 별장 창문에 맞는 커튼까지 특수 커튼 다 지어야겠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저녁에 중개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석이 어떡하죠? 별장이 그저께 없어졌대요. 그래요. 그러므로는 그것도 모르고 쓸데없이 돈 들였죠. 이게 신뢰손해 신뢰이익. 그 신뢰손해 신뢰이익을 매도인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갚으면 되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 갑에게 청구해요. 커튼 버려야 되죠. 커튼 비용 갑에게 청구합니다. 갑은 책임져야 됩니다. 단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이행이익이란 별장이 살아있어서 별장을 을에게 소유권 넘겼더니 바로 대파니까 전매차익이 5천만 원이다. 그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손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 성립은 했죠. 근데 갑은 과실이 있죠.
을은 무과실이죠? 그럼 갑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535조예요. 자, 보세요. 이건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과실 있는 자, 과실 있는 갑이 과실 없는 을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매도인은 상대방이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을 인하여 받은 손해, 그게 신뢰이익, 신뢰손해를 매도인이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항이 상할수예요. 이 항 전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에서 상소무일 때만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다시 이거 이제 자 보세요. 여기 이 535조는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무효 중에 하필 원시효 불능 무효해야 됩니다. 다음 계약은 체결됐어야 돼요. 체결도 안 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매도인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다음 매수인은 선의무과실. 그래 보세요. 535조는 매도인과 매수인 상태가 서로 달라야 돼요. 한 명은 알았거나 과실, 한 명은 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야 무과실인 자가 과실 있는 자에게 책임 묻는 게 535조입니다. 둘 다 과실이 있으면 책임 없습니다. 둘 다 무과실 책임 없어요. 한 명은 과실, 한 명은 무과실. 그럴 때 535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약은 체결, 성립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효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럼 126페이지 보세요. 126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자, 제가 별장이 불탔다 그랬죠.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전부 탔을까요? 타다 말았을까요? 전부 탔겠죠. 그러니까 전부 불능입니다. 일부 불능은 일부라고 써줘요. 아무 말 없이 불능 그러면 화끈하게 전부 탄 거예요. 전부 다 화끈하잖아요. 그럼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체결된 계약 및 원시적 전부, 아무 말 없으면 전부예요. 전부 불능으로 무효여야 535조가 적용된다. 그 다음 문장 원시적 불능이라 하더라도 다음 페이지 매매와 같은 유사한 계약이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 불능 동그라미. 이렇게 일부 불능은 일부라고 써줘요. 일부 불능인 경우에 담보 책임이 발생하고 535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지읒하고 가로가 있죠. 자, 가로. 수량지점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 써보세요. 180평. 실제 면적이 몇 평? 180평. 계약 면적 써보세요. 200평. 200평이 미달하는 경우까지 가로쳐 있죠. 그럼 그 가로친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씁니다. 유효. 그럼 여러분 같으면 200평을 알고 매매했는데 20평이 모자라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20평 깎으면 되죠. 그러죠? 칠판에서. 자, 여기 이게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 자, 수량지정 매매에서 평당 100만 원 했는데 200평으로 알고 2억에 매매했는데 2억에 실제로는 20평이 모자라요. 그럼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20평 깎으면 되죠. 대금감액 청구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공부할 매도인 담보 책임이에요.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나와요. 무효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니까 유효로 해결해요. 그리고 이건 무효일 때만 나오거든요. 부당이 대파는 청구나 방금 본 535조는 이건 무효일 때만 나오니까 무효인 효과 나올 수 없다. 이건 유효니까 유효로 해결하고 무효 효과 나올 수 없답니다. 자, 오른쪽에 밑줄 있죠? 대금감액 청구하면 그리고 무효일 때만 나오는 거 나올 수 없다. 부당이 대판안이나 535조 계약 체결 사항 과실 나올 수 없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 3, 4 다 했죠? 자, 2번 책임 범위는 실력이고 제일 밑에 3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써있죠. 제목 보시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535조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 성립됐어야 돼요. 그래서 제 동그라미 1번. 자,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서 손해 입은 당사자가 있네요.
그러더라도 여기 보세요. 계약 성립 안 했죠. 그러니까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대신 손해입은 사람은 불법행위 같은 거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불법행위를 청구하시고 535조 청구할 수 없답니다. 535조는 계약은 체결됐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존재 우석대학교 있죠. 우석대학교가 의리한 사람을 그 사무 직원 채용 시험에 합격시켰어요. 우리 이제 취업에 성공했죠? 취업 성공하니까 이제 열심히 놀겠죠. 친구들한테 술도 막 쏘고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근데 1년 후에 갑자기 고용 못하겠다고 통지가 왔어요. 1년 후에. 그럼 우리는 손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술값만 돈 천만 원 썼고 1년간 취업 준비 안 했죠. 머리는 돌레가리 돼버렸죠. 손해 막심하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말아야 돼요? 청구해야 되는데 이때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법적 근거가 지금 고용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고용계약은 성립 안 했죠? 성립 안 했으니까 535조가 아니에요. 이건 계약이 성립했어야 물거든요. 고용계약 성립은 안 했죠? 고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535조가 아니라 불법행위 측이 물어요. 법적 근거가 뭐다? 불법행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535조가 아니라 뭐다? 불법행위입니다. 고용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2번 어느 일방이 우석대학교예요. 어느 일방이 누구다? 우석대학교에서 계약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그 말이 시험에 합격시켰어요.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을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1년간 술만 먹고 돌대가리 됐죠. 이제 상당한 이유 없이 고용계약 체결을 거부해서 우리 손에 입혔죠. 그러면 535조가 아니라 뭘 책임 묻는다? 불법행위. 법적 근거가 불법행위입니다. 고용계약 성립한 적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시적 불능이었습니다. 이제 후발적 불능은 다시 칠판. 후발적 불능은 누구를 기준? 채무자, 매도인 기준, 매도인입니다. 매수인 아니에요. 매도인에게 고유가시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한 장 넘기면 128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자, 갑소유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6월 1일 날 우리에게 등기 넘기기 전에 며칠 후에 별장이 소실된다. 이날은 별장이 있었죠. 후발적으로 소실됐죠. 이게 후발적 불능. 그럼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럼 왜 소실됐는가? 채무자 갑 고유가실 있는가 없는가 봐야 돼요. 갑이 규칙 사유로 없어졌대요. 그럼 이행불능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럼 유효니까 해지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이게 이행불능이고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이거 이행불능. 그다음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다시 갑별정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을에게 등기 넘기기 전에 후발적으로 별장이 소실되는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이적의 자연재해 태풍, 홍수 등으로 없어졌다. 그럼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갑 고의가실 없죠. 그러니까 위험부담.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대금 줘야 됩니까? 을 잘못 없죠. 을은 돈 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당연히 돈 달라고 청구 못하죠. 그럼 빤 맞습니다. 따라서 이날 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줬다면 갑은 그대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죠. 을은. 그래서 갑은 계약금, 중도금 그대로 반환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을은 손해가 없죠. 갑 혼자 독박 썼죠. 돈도 못 받고 별장 날아가서 갑 혼자 독박 썼습니다. 갑이 채무자라 독박을 위험부담 변형하게. 그래서 채무자 혼자 독박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낙뢰 태풍은 쌍방 책임 없어요.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제 128페이지 제일 밑에 반가로 3번이에요. 반가로 3번. 자, 이제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거든요. 을에게 이전하기 전에
두 번째로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했다. 수용. 그럼 토지 넘길 수 없죠. 그럼 후발적 불능이네요. 보세요. 낙뢰 태풍은 갑을 쌍방 책임 없죠. 수용도 갑을 쌍방 책임 없죠.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아요. 갑을 쌍방 책임 없죠? 갑을 쌍방 책임 없죠? 여기랑 똑같다. 그럼 국가에 수용당하면 을은 매매대금 줘야 됩니까? 갑에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갑은 돈 달라고 청구 못한다. 만약 이때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면 갑은 돌려줘야겠죠. 을은 돈 10원 들 필요 없어요. 똑같이 계약금 중도금 답판을 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이게 채무자 이혼부담. 그래서 결국 을은 돈도 줄 필요 없이 그냥 고금 집에 갑니다. 을은 돈 줄 필요 없죠? 집에 가 이게 채무자 이혼부담. 채무자 이혼부담 여기랑 똑같다. 똑같다. 윗그림 똑같습니다. 똑같다. 근데 우리 판례가 여기서 법에 없는 걸 우리에게 인정합니다. 만약에 3억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4억에 수용당해요. 그럼 을은 원래 3억 주고 토지를 받을 쓰는데 그 토지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을은 3억 주고 자기가 한 매매처럼 돈 주고 3억 주고 그 수용 보상금이 대신 생긴 물건, 대상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원래 을은 3억 주고 토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토지가 보상금 4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을은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3억 주고 4억 청구권 달라고 할 수 있다. 을이 선택하는 거지 자동으로 수용 보상금이 을에게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을은 선택하는 거요. 그냥 집에 갈 수 있고 또는 3억을 주고 이거 줘야 됩니다. 갑에게 매매대금 3억 주고 보상금 4억짜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거지 자동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3억에 매매했는데 수용 보상금이 2억이 나와요. 2억. 그럼 당연히 을은 그냥 집에 갑니다. 돈 안 받고. 근데 3억에 매매했는데 보상금이 4억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원래 약속대로 3억을 주고 4억짜리 보상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자동 귀속이 아닙니다. 요즘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을은 3억 줘야 돼요. 그럼 3억 안 주고 그럼 3억 안 주고 4억짜리 먹어요? 말 안 되죠. 줄 거 주고 4억짜리 받는 겁니다. 요즘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그 다음 수용당한 건 채무자 고의가실 없죠. 그러니까 아까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전보배상은 원래 시험범위 아닌데 나옵니다. 전보배상은 그냥 손해배상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전보배상이보다 그냥 손해배상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은 채무자 갑 잘못 고의가실 없으니까 해지나 전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자동 기록된 게 아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4번. 자, 별장을 다시 매매하고 등기 안 했는데 없어졌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을이 미리 하룻밤 빌렸는데 을이 실수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럼 채무자 갑 고의가실 없죠. 그러니까 위험부담.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태웠으니까 돈 줘야겠죠.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단 원래 별장에 살아있다면 별장 등기를 넘기면서 돈 받아야 돼요. 그럼 별장 등기를 넘기면서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원래 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별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양도세 안 내고 돈 받습니다. 그러면 내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 양도세 안 내게 됐죠. 그건 채권자 을 주는 겁니다. 을 불쌍하니까. 그럼 결국 갑은 손해가 없죠. 갑은 돈 다 받잖아요. 그럼 을 혼자 독박 썼어요. 을은 돈은 다 줘야 되지만 별장을 받을 수 없죠. 이제는 을 혼자 독박 써서 이걸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채권자. 그래서 538조 1항에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 을의 책임 있는 사이로 이행을 섞게 된 때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은 좀 이따 봐. 이하 생략은 이 항에서 전화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내놓으면서 이익을 얻은 때 양도세 안 내게 됐죠. 이를 채권자
매수인에게 돌려준다. 단 다 임의규정 그래서 임의규정 상환하지 않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하지 않도록 약정할 수 있어요. 약정유효. 약정 없을 때 을에게 주란 말이에요. 을 불쌍하니까. 그럼 이하생략이 이제 뭔가 이하생략. 이하생략이 이제 마지막 이하생략. 여름책 이제 단가로 5번. 자, 다시 갑과 을이 별장 매매했죠. 이행기일 중에서 이때 갑이 등기를 넘기고 을이 돈 다 주기로 했습니다. 이행기가 되니까 갑이 등기 서류를 다 교부했어요. 그럼 을은 돈 주고 등기 받으면 되죠. 근데 을이 돈을 주면 못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잘못했죠? 을, 이게 채권자 수령지체 지체랍니다. 그럼 을이 돈 안 주면 갑은 등기 서류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죠. 집으로 돌아가서요. 근데 그 후에 별장이 없어집니다. 왜 이런 거 봤더니 낙뢰, 태풍, 홍수 등으로 별장이 없어졌다. 그럼 낙뢰, 태풍은 갑을 쌍방 책임 없죠. 누구 집에 날아갔어요? 갑 집이 날아갔죠. 그럼 갑은 열받습니다. 이날 을이 돈을 준비해서 등기를 넘겼다면 을 집이 날아갔거든요. 을이 약속 안 지키는 바람에 갑 집이 날아갔습니다. 을 잘못했죠. 갑은 을에게 돈 받아야겠죠?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단 여기도 양도세 안 냈으니까 을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가 이제 아까 이하생략. 자, 이하생략이 채권자 을의 수령취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가 낙뢰, 태풍 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가 채무자는 상대방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같다가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단 양도세 상환해야 된댔죠. 그래서 아까 이하생략이 있어요. 이하생략. 이게 다 채권자만 돕아서서 채권자 이혼부담입니다. 여기까지 불능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127페이지 네모 2번 동시함유권 있습니까? 여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건 첫 출발이 중요한데 자보세요. 상대방이 야 너부터 해 그러더라고요. 야 너부터 해. 그럼 자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미쳤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쳤냐가 뭐예요?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함유권이에요. 다시 미쳤냐가 뭐다? 동시함유권.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오른쪽 손가락 드는 거, 가운데 손가락 드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 드는 거라고요. 니부터 그러면 미쳤냐라고 가운데 손가락 들어요.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하자고 손가락 드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야 너도 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했어 안 했어요? 했단 말이죠. 그럼 나도 해야 되죠. 이때는 손가락 들을 수 없다. 상대방 했잖아요. 나도 해야 되지. 이때는 손가락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는 쌍방 모두 의무가 있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되죠? 누가 먼저 할까?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요. 없으면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야 니부터 해 그러면 미쳤냐라고 고개를 드는 게 동시함유권입니다. 특약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사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이쪽은 항변권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거 이거 이해합니다. 갑소유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5월 1일 날. 그리고 5월 10일 날 을이 중도금을 주기로 하고 6월 10일 날 잔금과 등기를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약속하기를 이날은 서로 동시행위죠. 이날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하기로 했죠. 이날은 갑은 의무가 없죠. 그럼 을이 선행하기로 했죠. 그럼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럼 이렇게 을은 선행 의무자는 원칙 미쳤냐라고 항변할 게 없습니다. 즉 이날 을이 이날 감디가 소유권 안 넘기면 중도금 못 줘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을은 선행해야 된다. 원칙 항변권 없어요. 원칙 없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중도금 주려고 보니까 5월 1일자에는 등기가 깨끗했거든요. 약 10일 사이에 가압류가 엄청 들어왔어요. 그럼 중도금 주더라도 소유권 받는다는 보장 없죠. 그때는 가압류 안 없애면 불안해서 선이행 못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어요. 불안해서. 두 번째, 을이 이제 중도금 줘야겠죠? 중도금을 안 줬네요. 안 주면 갑은 해지할 수 있어요. 갑은 해지할 수 있다. 근데 해지하지 않고 이 날짜가 되면 이날 서로 동시행입니다. 을은
중도금과 한 달간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잔금, 우리 세 가지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이 서로 동시행이에요. 동시행이라 이제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을은 돈 10원도 안 줘도 되죠. 따라서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지연이자 10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행이니까. 그리고 갑이 소유권 안 넘기고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이제 선이행 의무자도 미천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중도금 지체했죠? 이행 지체라 매도인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지 않고 6월 10일이 되면 상대방 갑도 6월 10일 변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갑이 소유권 안 넘기고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이제 을도 미쳤냐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못 하는데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536조 이해합니다. 자, 1항 쌍무계약 당사자일방은 밑줄이 나오죠.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말이 네가 할 때까지. 다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나도 못해.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나가 여기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선이행 의무. 그러나 상대방이 갑 채무 변제기가 있지 아니한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기 채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자기 채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말이 선이행해야 된다. 선이행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 이 항도 여기요. 이 항도 선이행. 그리고 이 항이 불안의 항변권. 이 항이 뭐다? 불안의 항변권. 당사자일방 을이 상대방 갑에게 먼저 중도금을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 갑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즉 가압류가 엄청 들어왔어요. 그때 전항 법문과 같다가 그러나가 단서죠. 그럼 법문이 자기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 항이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결론입니다.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 항변권 없는데 예외적으로 불안 항변과 이때 항변권 두 가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례를 꼭 이해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해하실 게, 아직 이제 책은 법조문 봤어요. 여러분 책 법조문에서 536조 있습니까? 밑에 1번 동시행항변권 행사요건이 있어요. 이제 7번 오세요. 이제 두 번째 이걸 이해하세요. 우리의 조폭 사례. 갑이라는 전지폭력배와 을파가 마약거래, 마약의 10억에 명의합니다. 10억에. 오늘 밤 12시에 마약과 10억을 동시에 주고 받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오늘 밤 12시에. 근데 갑이 오늘 밤 마약을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을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우리 미쳤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쳤냐 하겠죠. 왜 내가 먼저 하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우리 돈 줘요? 안 줘요? 네가 없으니까 돈 안 주겠죠. 그래서 갑에게 총 맞지 않아요. 이게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반대로 갑은 마약을 가져왔어요. 을 니도 돈 내놔. 그럼 우리는 돈 주고 마약을 받으면 되죠. 이때 미쳤냐 못합니다. 근데 우리 돈을 주면 못하면 갑에게 총 맞습니다. 지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항변권이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죠. 행사한단 말은 갑이 이행제고 안 했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제고 하면 항변권 없어요. 그래서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이행 지지 없습니다. 반대로 갑이 을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자기는 약속 지키고 을이 안 지켜야 그때 을이 지체에 빠진 겁니다. 이 그림 왔다 갔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하고 아까 앞에 부동산 그거 두 개를 꼭 이해합니다. 그럼 자, 129페이지 중간에 1번 동시합의 행사 요건이 있습니까? 자, 양가로 1번이 각 채무가 서로 대가적음이 가질 거랬죠. 동그라미 1번의 밑줄이 채권 양도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의 밑줄이 이행 불능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여기 채권 양도. 이게 채권 양도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채권 양도.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이고 매도인은 3억 받을 채권인데 이거 동시에 하겠죠? 근데 갑이 3억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3억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의뢰에게 알려주면 이제 병이 3억 내놔라고 청구해요. 병이 3억 청구했죠? 그럼 우리 뭐라 할까요? 병이 3억 달라면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행이니까 갑이 아직 소유권 안 넘기면 아직은 못 줘라고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동시행 관계가 여기까지 존속한다, 따라온다, 존속한다. 그게 채권 양도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이행불능 있습니까? 이행불능. 여기는 어려워요.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갑에게 토지가 있고 을에게 토지가 있는데 두 토지를 교환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을은 Y 넘길 의무가 있고 갑은 X 넘길 의무가 있죠. 동시행해야겠죠? 근데 갑이 X를 넘기지 않고 갑이 병에게 X를 팔아버립니다. 그 병한테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죠. 이 의무가 이행 불가능이 되고 이 의무가 이행 불능이라 손해배상 의무로 바뀌어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선택합니다. 갑이 이행 불능이라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면 Y 넘길 필요 없죠. 그럼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진다. 근데 을이 해지하지 않을 수 있죠. 을이 선택을 합니다. 을이 해지하지 않으면 이거 여전히 유효죠. 해지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Y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유효니까. 근데 Y 넘겨야 되죠? 근데 갑은 이게 손해배상 받겠죠. 그럼 이제 이 손해배상 채무와 을은 Y 넘겨야 되죠? 이게 서로 동시행이에요. 다시 해지하지 않았을 때 해지하지 않으면 을은 여전히 Y 넘겨야 되죠. 갑은 이거 대신 뭐 해야 돼요? 손해배상 해야 되죠. 이거 두 개가 동시행이란 말입니다. 해지했다면 Y 넘길 필요 없죠. 그럼 동시행 안 나와요. 해지 안 했을 때 여전히 유효니까 을은 Y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럼 갑은 X 대신 뭐라 한다? 손해배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때 Y, X 팔면 실거래가 신고하잖아요. 그죠? 3억에 교환하는데 이게 4억에 팔면 해지 안 하는 거예요, 해제. 4억 받으려고 4억. 근데 2억에 실거래가 신고하면 나는 3억이죠. 그럼 해지하겠죠.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을 약간 보세요, 우리. 아무튼 한 번 동시행이면 끝까지 동시행이에요. 한 번 동시행이었죠? 그럼 채권이 양도돼서 끝까지 동시행. 한 번 동시행이었죠? 이행불능 바뀌어도 끝까지 동시행.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한 번 동시행이면 채권이 양도되든 이행불능이 되든 끝까지 동시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양가로 2번은 아까 했어요. 반가로 1번 원칙 있나요? 원칙의 첫 번째 밑줄, 원칙적으로 선행의무자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반가로 2번, 선행의무자도 항변권 인정된 예외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아까 1번? 1번이 뭐예요? 여기. 중도금 제체했죠. 그러다가 상대방 변제에 들어가면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무와 소유권이 동시행했다 했죠. 그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다음 동그라미 2번이 불안의 항변권. 동그라미 2번이 불안의 항변권. 다 했던 겁니다. 했어요. 근데 동그라미 1번 뭐가 그리 길죠? 그럼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넷째 줄에 밑줄 보입니까? 밑줄이 두 줄이죠. 그게 이거예요. 중도금 지급과 지원손해금과 잔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의 넷째 줄 매수인 보입니까? 매수인.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원손해금. 그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달간 지연이자. 그리고 그거와 잔대금 지급 채무. 그러니까 그 밑줄이 이걸 세 가지 줄 채무와 그 뒤에 밑줄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게 서로 동시행이라고 밑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2번이 불안의 항변권.
다음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이거죠? 자, 항변권이 행사 성립하려면 갑이 이행 제공 안 했어야 돼요. 그래서 갑은 이행 제공 없이 너부터 해 할 때 미쳤냐는 겁니다. 다시 갑은 이행 제공 없이 너부터 해 할 때 미쳤냐는 거예요. 이행 제공하면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이 그림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 이 봐보세요. 갑이 한 번 현실 제공해서 우리 지체에 빠졌네, 지체 빠졌죠? 그럼 이행 제공 계속돼야 돼요. 아니면 지체니까 빨리 계약을 해지하던가 아니면 이행 제공 계속돼야 된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제 갑이 일주일 후에 오늘은 자기는 마약 없이 오늘은 니부터 돈 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라면 10억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다시 미치냐입니다. 이행 제공 계속돼야 돼요. 이행 제공 계속되지 않으면 다시 미치냐 확률을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동그라미 2번이 쌍무계약 당사 일반 갑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하고 상대방 을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그 말이 여기서 위로 올라왔다. 때는 과거의 이행 제공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상대방 을이 가지는 항변권이 소멸한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을은 미쳤냐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 제공 계속돼야 돼요. 그러다 그만두면 다시 미쳤냐 항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10억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효력이 나옵니까? 효력부터 10분 쉬고 하겠습니다.